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살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물 빼놓을 수 없고요. 또 물리적 구조를 완성하고 있는 단백질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 뇌의 물리적인 구조를 완성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양인자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아주 두뇌가 발달되고 구조적인 완성이 일어날 때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별로 좋지 않겠죠. 근데 물리적인 구성만 완성하면 두뇌의 발달이 끝이 날까요? 우리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만 6세에 두뇌 발달의 80%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그 시기에 아이들의 어떤 지적 수준은 어른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두뇌가 6세에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경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분화가 일어나죠. 신경세포 간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빠르게 시냅스상의 연결을 통해서 무언가 다양한 정보가 내 것이 되고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여기 보이는 신경회로의 정상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추가적 영양소까지도 필요하다. 근데 그 영양소의 영역이 어디라고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인지질, 아미노산 같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두뇌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영양소가 정말 골고루 다 필요하다. 구조를 완성하고 또 신경회로의 정상적 작동에 있어서의 꼭 필요한 이런 두뇌 영양소로서의 필요성을 쭉 살펴보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사실은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왜 드러나지 않냐면 요새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죠?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는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반된 고민이죠. 너무나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는데 꼭 필요한 이런 영양적인 결핍을 굉장히 어린 시기부터 확산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사실은 쉽사리 눈치채기도 어렵고 체크해주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영만 클럽 교육에서 몇 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몇몇 가지 영양소에 있어서의 결핍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이 유아기에 있어서 어린 유아가 영양소가 결핍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영유아기에 있어서의 굉장히 보편화된 결핍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결핍의 영양소, 대표적인 결핍 영양소는 바로 철분이고요. 1세에서 3세 유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결핍 위험이 높은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시기는 영양분을 자기 마음대로 먹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이죠. 엄마의 모유와 분유를 통해서 이제 이유식을 통해서 이제 정상 시기로 이행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맘 놓고 영양분을 좀 섭취하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분 결핍성 빈혈로 인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워낙 보편화된 내용이라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 철분 결핍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빈혈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혈액이 온몸 곳곳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는 운반체이기 때문에 이 철분이 결핍됐을 시에 인지나 행동 발달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이 철분 결핍은 영유아에게만 머무는 문제일까요? 이것도 예전에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생리를 시작하는 특히나 여자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철분 결핍이 사실은 아주 뭐 드문 케이스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철분 결핍이 있게 되면 이 아이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발달, 또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킹 형성에 있어서 또 기억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수행에 있어서 철분이 충분한 아이와 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철분 정말 부족한가요? 정말 부족하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족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부족의 문제, 철분, 미네랄 중에는 철분이 끝일까요? 아주 보편화된 또 대한민국의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까지 부족한 또 다른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역은 칼슘이고요. 이 성장기 어린이에 사실은 두뇌 개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장,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이 철분의 부족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 10명 중 9명의 아이들이 칼슘이 부족한 이런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런 부족의 이런 경향 패턴과 함께 또 사실은 굉장히 좋은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워낙에 아이들의 요구량이 크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보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율이 정말 좋은 이런 시기죠. 정말 먹는 대로 정말 몸에 쏙쏙 들어가는 너무너무 좋은 이런 시기. 그래서 내가 잘 챙겨준 이런 영양소들이 정말 돈값하면서 우리 아이의 몸 신체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이 어린이 시기의 성장으로 끝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노력들이 평생 건강의 밑바탕이 된다라는 것. 이 시기부터 이 아이들은 평생 쓸 최대 골질량을 채워 나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평생 이뤄야 되는 최대 골질량의 그 산의 높이가 결론적으로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평생 건강을 위한 밑바탕의 칼슘의 중요성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게 끝이 아니래요. 이 칼슘도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게 먹는데 이 칼슘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또 다른 영양소가 비단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다양한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성장, 뭐 면역, 그리고 두뇌 개발적인 측면, 그 주역은 칼슘과의 어떤 친구라고도 꼽을 수 있는 영양소죠. 바로 비타민 D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비타민 D 관련된 이런 연구 동향을 보면 또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영역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 D의 잠재적 가능성을 살펴볼까요? 실제 이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은 칼슘의 흡수와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사실은 거의 호르몬적인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몸 안에서 칼슘 조절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지금 또 연구되고 있는 많은 이런 어떤 근거 현황을 살펴보면 비단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적인 측면, 혈당 조절 관련된 이런 당대사와의 연관성, 또 두뇌 인지의 개발적인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칼슘과의 연관성으로 두뇌 인지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부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불안, 우울 등의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이 비타민 D 결핍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 건강에 있어서의 조절자적인 역할을 비타민 D가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요. 그런데 알고 계시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 위도상의 특징 때문에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가 없는 어떤 이런 특징들, 그리고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을 제대로 잘 섭취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아이들로 돌아가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과 또 굉장히 또 연결된 중요한 비타민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의 영양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문제 없습니다. 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든지 이 성장기에는 그냥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 조금 살펴볼까요? 요새 아이들은 무언가를 굉장히 잘 먹기는 합니다. 많이 먹기는 하죠. 그래서 비만이 되는 건데 이 영양 섭취 불균형적인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 요즘 아이들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 또 그 설탕이 많이 녹아져 있는 이런 음료를 굉장히 좀 탐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영양 섭취 불균형, 채소 과일이 아닌 이런 편중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부분이 이 아이의 사회성 또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려성 또 그와는 굉장히 반대적 특징을 가지는 이런 어떤 감정이죠. 우울과 불안 같은 이런 어떤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채소 과일을 먹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이런 감정 지수가 굉장히 마이너스로 잘 조절이 되고 있는, 떨어져 있는 이런 반면 사회성과 사려성은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당질과 이런 음료, 뭔가 사탕이나 초콜릿,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간식들, 음료를 먹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과 우울과 관련된 이런 감정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은 아이들보다는 마이너스로 덜 떨어져 있는 것을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아이의 어떤 성격적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먹는 음식이 사실은 결국 오늘의 나를 망치고 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다행히 이 시간이 9시여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점심시간 때나 저녁 시간 이전에 조금 보여드릴 때는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오늘 저녁에 메뉴의 힌트를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얻어가실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걸 드시지는 않으시겠죠? 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과 관련된 좀 내용을 보면 아이의 뇌 성장을 망치고 이 달콤한 다양한 음식들, 흔히들 우리가 과당이라고 하는 다 소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성분이죠. 우리 무언가 음식을 먹으면 물리적으로 씹고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얘를 아주 잘게 잘게 쪼개야 되는데 과당이나 이렇게 먹자마자 바로 단맛이 느껴지는 이런 음식들은 사실상은 모두 다 물리적인 어떤 작용, 화학적인 작용이 모두 끝나져 있는,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급격하게 혈당을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의 음식들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 좀 드리면서요.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 적혀져 있는 이런 다양한 음식들, 주에 우리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먹고 있고, 또 상위 10%, 이건 공부가 상위 10%가 아니겠죠? 이런 가공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다빈도로 먹는 아이들의 상위 10%를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놀라운 어떤 수준이죠. 일주일에 섭취량, 상위 10%의 아이들 라면 섭취의 횟수를 한번 보세요. 6.64회. 이거는 거의 매일 먹는 거죠. 그렇죠?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햄과 소시지류도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메뉴에 선택해서 이제 중복적으로 좀 섭취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의 이런 가공식품의 섭취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당류의 섭취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지나치게 많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훌쩍 사실은 넘었다. 6세에서 18세 청소년 중에 3명 중 1명은 이런 지나친 당류 섭취로 인한 문제, 이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비만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생활습관병이나 대사성의 어떤 문제, 또 성장과 관련된 성조숙증조차도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급증 추세를 보인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요. 이런 음식들, 두뇌 건강에도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혈당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많은 리더님들께서 이 글리코다운 교육을 이미 받으시면서 식후 혈당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이미 귀에 너무 익숙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언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은 물리적인 저작작용, 그래서 얘를 잘게 다지는 이런 어떤 작용이 입안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목구멍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면서 다양한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인 분해의 그 과정 이후에 이제 흡수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이런 음식들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여기 지금 보이시죠? 혈당 스파이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빠른 혈당 스파이크 사실은 내가 쉽사리 인지하기는 어려운데요. 알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어떤 징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징후는 뭘까요? 무언가를 먹고 난 후, 밥을 먹고 난 후, 그렇게 내가 졸리다. 그리고 또 밥을 먹고 난 후, 무언가를 먹고 난 후, 내가 그렇게 피곤하다. 또 무언가를 먹고 난 후, 무언가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이 올라간 혈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의 작동에 의해서 혈당이 훅 떨어지게 되면 이게 스파이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급격한 혈당치의 저하로 인해서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나 피로감 같은 이런 어떤 현상이 사실은 나타나게 된다.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먹고 이렇게 꾸벅꾸벅 존다. 학교 수업에 혹은 공부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나도 밥을 먹으면 그렇게 졸린다.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런 혈당 스파이크, 식후 혈당 상승으로 인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 뇌에 필요한, 실제 뇌가 쓸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에너지, 뇌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포도당인데, 급격하게 많이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서 급격하게 혈당이 낙차를 보이면서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가 쓸 포도당이 부족하면서 생기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다. 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다고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언가 오래 씹어서 천천히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이 아니고요. 혈당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이런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라면을 후루룩 먹고요. 돌아서서 나오는 길에 라면 먹으면 조금 속이 부대끼죠. 탄산음료를 딱 집어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먹으면 칼로리도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또 그런 음식들 고혈당을 만들었다가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서 혈당이 낮아지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됩니다. 이런 혈당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낙차로 인해서 피곤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배가 고픈, 좀 빨리 배가 고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제라도 좋은 것을 먹어야겠다라고 선택을 할까요? 다시 편의점에 달려가서 과자나 사탕, 초콜릿 혹은 아이스크림을 집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비정상적인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의 폭발적인 분비로 인해서 떨어진 혈당으로 인해서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이런 낙차는 앞서 보여드렸던 정서적인 안정감을 떨어뜨리는데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뇌에 굉장히 이 필요한 이런 포도당이 많이 공급됐다, 적게 공급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역치가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죠. 더 높은 자극을 원하게 되고요. 또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짜증스럽고 좀 참기 어려운 이런 어떤 문제들을 아이들이 자꾸자꾸 겪게 된다라는 것. 이 두뇌의 원료인 이 혈당의 비정상적인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생활습관병의 노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린 시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제탄수화물의 소비량이 높을수록 기억력은 저하되고 또 집중력 또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 아이들조차도 좋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이런 좋은 선택, 건강적인 측면, 또 두뇌 개발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곳, 두뇌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뇌만 영향을 받을까요? 이 혈당은 혈관을 통해서 온몸 곳곳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혈관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작은 혈관이 있죠. 모세혈관으로 구성이 되어서 온몸 곳곳, 말 그대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망막에서부터 신경 조직까지 많은 부분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높은 혈당은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사적인 스트레스를 나의 온몸 곳곳의 기관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요. 기왕 이 가공식품을 이야기한 김에 또 이미 살펴보셨던 성장과 관련된 이런 자료를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해볼까요? CNN에서 보도된 이런 자료였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초가공식품 봉지를 뜯자마자 먹는 이런 음식들에 사실은 굉장히 좀 탐닉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음식에는 앞서 위험성을 경고해드렸던 설탕뿐만이 아니라 트랜스지방과 같은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함유가 되어 있고요. 꼭 필요한 이런 영양소,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성장 영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고갈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들이, 초가공식품들이 설탕으로 인해서 혈당을 오르내리게 하고 영양분이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판에 있어서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구성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이미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사람을 가지고 한 실험은 아니고요. 이제 동물을 가지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사람의 성장판을 성장하는 뼈를 이렇게 꺼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정상적인 뼈의 조직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런 부위에 이제 성장판, 예, 아직 골질화되지 않은 이런 뼈의 말단에서 정상적인 성장판의 조직, 이렇게 증식되고 있는 성장판의 조직을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뭘까요? 딱 비교해서 보기에도 정상적인 조직과는 뼈의 사진부터, 단면 사진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어, 초가공식품,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인 쥐의 뼈의 단면, 또 성장판의 사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뼈의 사진도 굉장히 요상하지만 성장판의 사진도 사뭇 정상과는 조금 다르죠. 그 옆에 사진은 뭐냐면 칼슘과 인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는, 그래서 뼈를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조금 불균형한 이런 어떤 사료를 먹은 쥐의 성장판의 사진과 뼈의 사진입니다. 이 초가공식품 마치 칼슘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굉장히 조금 뼈 관련된 이런 영양소가 고갈된 그 사진과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징그럽게 안 먹으니까 이거라도 먹게 하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런 선택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 또 이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조금 살펴봤더니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 초가공 식품과 관련된 이런 자료를 오늘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해서 보여드리자면요. 영국의 저널, 영양학 저널에 조금 발표된 내용입니다. 앞서는 이제 뼈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드렸고, 이 영국의 저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초가공 식품과 관련된 연구가 조금 누적이 되면서 얘를 메타 분석을 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논문을 총체적으로 집합해서 조금 보여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논문을 조금 그대로 가지고 오느라고 글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은데요. 좀 양해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면 조금 이런 건강과 관련된 좀 뎁스 있는 이런 논문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좀 추가적인 가공을 하면 리더님들께서 이제 오인 혼동의 소지가 있어서 어, 활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논문을 조금 그대로 조금 가지고 왔고요. 한글은 좀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가공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위험성을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주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들 뭐가 증가할까요? 비만이 증가했고요. 허리둘레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고혈당은 사실은 뮤추얼한 부분에서 조금 넘어갔죠. 고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성지방 혈증은 그냥 아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요. 이 HDL 저하,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반체이죠. 좋은 방향으로 운반하는 운반체인 HDL이 떨어졌고요. 고혈압의 위험성이 높아졌고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어떤 질환적인 영향성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한 단계 좀 더 들어간 어떤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망률과의 연관성입니다.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 초가공식품을 많이 활용한 이런 군에 있어서요,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고요.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또 비단 이런 대사성의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울과 관련된 장애가 증가했고요. 또 앞서 어떤 자료와의 중복으로 과체중, 비만이 증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조금 편하다고 해서, 혹은 우리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 선택이나 사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 자료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위험 요인, 요새 위험 요인이 너무 많죠. 여기 보시면 다양한 중금속의 어떤 위험, 납이나 아연 등 중금속의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위험성도 사실은 높아지고 있죠. 대기로 인한 오염, 또 물로 인한 오염,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어떤 식기나 여러 가지 음식,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전에는 조금 맞닥뜨리기 어려웠던 이런 중금속과의 어떤 접촉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금속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과잉 행동 증후군 ADHD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상적인 어떤 수준보다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요.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단순히 정서적인 측면, 과잉 행동적인 측면에만 조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식품 첨가물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도 조금 붕괴시킨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 뇌 발달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구조적인 영양성, 또 얘가 신경회로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영양소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유익균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최근 연구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뇌와도 뇌 기능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얘가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또 뇌혈관과의 투과성 증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두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불균형이 깨지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불안이나 우울, 인지 기능의 저하나 과잉 행동 장애와 같은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두뇌 인지력과의 연관성, 그 어떤 부분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다. 최근 다양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이게 위험합니다.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가 조금 더 남아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요새 아이들 사실은 먹는 것도 문제고요. 환경도 문제인데 또 다른 사실은 먹지 않지만 소비하는 또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죠, 그렇죠? 사실은 잘만 활용하면 너무나 좋은 이런 어떤 장치들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가장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뇌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부분들, 특히나 굉장히 창의적인 그리고 기억력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들의 공부와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 전두엽에 있어서의 어떤 직접적인 문제를 조금 일으킬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각 중추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과잉 행동 장애를 조금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 너무나 지나친 이런 디지털 기기의 어떤 탐닉으로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뇌 보상계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지나친 디지털 기기에 탐닉을 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된다. 뇌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사실은 먹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소비로 인해서 증가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게임이요,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습니다. 2022년 게이밍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름으로 무언가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누군가 계속 잔소리를 하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어떤 중독이고 장애이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게이밍 디스오더라고 하는 어떤 질병 분류가 부여되었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드리면서요. 우리 아이 게임이 너무 문제예요. 근데 제가 또 이 부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건 정말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여기 많은 리더님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머, 이거 오타가 났네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여기 리더님들 걸으면서 스마트폰 하시는 분 많지 않으시나요? 요새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걸으면서 무언가를 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게이밍 디스오더만 이야기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지털 디톡스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아이들의 게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건강 문제 다양하게 조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유발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로잉 랩에서도 이 엑스바디를 통해서 이 신체 정렬적인 부분 체크를 하잖아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리더님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안과적인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두뇌의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 게임 못지않게 너무 지나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런 어떤 활동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요.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아요. 저희가 본사에서 이 어떻게 보면 앰버서더 프로그램으로 이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워크숍을 했고요. 그 워크숍의 한 내용으로 이 드로잉 랩을 측정하기 위해서 ABC에 방문한 아이들이 컨설턴트 분들에게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는지 또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재미있는 고민들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창의적인 질문들이 많았어요. 탕후루는 과일로 만든 건데 건강에 나쁠까요? 여기 리더님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탕후루는 과일이에요. 밖에 넘쳐나는 라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떡볶이, 치킨, 피자 중에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보기 좋고, 건강에 좋아 보이는 이런 과일로 되어 있는 탕후루,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과일이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탕후루는 그 안에 들어있는 과일은 좋지만 그 겉껍데기에 씌워져 있는 설탕이 너무 지나치고 마치 캐러멜처럼 이빨에 달라붙기 때문에 이빨을 썩게 할 뿐만이 아니라 혈당을 너무 끌어올려서 너의 건강에 너무 좋지 않아. 이야기해 주시면 또 너무 좋으실 것 같죠? 이 질문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체 좌우 아마 엑스바디 측정을 했는데 이 친구 불균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 나는 왼손잡이 혹은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잡이로 한 손만 쓰면 원래 모든 사람은 불균형이 아닌가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나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어떤 답변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체 양쪽을 균형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쵸?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아직 어리지만 불편감이 없겠지만 나이 들면 한쪽만 쓰면 이상해진다더라. 이런 부분.